코비 리서치 센터 김민승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뭔가 저희는 노트북 물론 이제 저희 쓰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네, 간혹 거의 안 참고하는 쓰지만. 쪽으로 하지만 저기 노트북이 2대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멋있네요. 네, 뭔가 분석을 뭔가- 해주실 것 같고. 오늘 가져온 얘기가 좀 너무 솔직히 저도 어려워가지고 저 이제 많이 보면서 해야 돼서 할 수 없이 네네네. 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갖고 오셨나요? DTCC에서 7월 15일 날 드디어 토크나 증권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나온 걸 보니까 엄청난 변화인데 이제 사용자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그렇죠. 저 백엔드의 변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예. 급하게 공부를 해오긴 했는데 좀 복잡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요게 또 알아보다 보니까 옛날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충격을 받으셨던 소위 말하는 게임스탑 사태, 네. 로빈후드 매수 버튼 예. 뽑는데 그거랑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게임스톱은 사실 투자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기억하죠. 워낙 충격적인 맞아요. 네. 사태였기 약간 때문에. 개미들의 반란 그쵸.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서사도 있었고 굉장히 재밌는 사태였는데 게임스탑 사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엄청난 변동성, 530% 변동성 있었고 하루 만에 그렇게 막 이렇게 됐었고 네.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기관이랑 이제 개미들의 싸움. 개미들은 이제 매수해서 우리가 살리자 이랬고 네. 맞아요. 여기서 기관도 던지고 이런 걸로 계속 이제 숏을 치니까. 네, 또 이제 패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렇죠. 너희도 참여해 그래가지고 커졌는데 그 이제 사건에 어떻게 보면은 정점이 이제 매수 버튼을 뽑아버린. 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나무 위키에 박제돼 있더라고요. 화면 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그 차트가 아니고, 차트 좀 보세요. 네, 저도 이제 뭐 좀 화질이 안 좋긴 한데 그 나무 위키에서 뽑아봤습니다. 근데 네. 예. 저 밑에 차트 보시면은 저게 뭐 코인 차트도 저러진 않는데 네. 저렇게 예.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기 레딧에 박제돼 있는 그 로빈후드에서 매수 버튼 뽑아버린 사태. 와, 저게 좀 살수 저렇게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매수 버튼을 뽑은 사태를 가지고 이제 당시에 음모론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기관을 살리기 위해서 개미들을 희생시켰다라는 등 그렇죠. 했는데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저기 그 로빈후드 대표 테네브 대표가 의회에 나가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을 들어보니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뽑은 게 아니고. 뽑긴 뽑았는데 네. 뽑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뭐 변호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뒷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네. 그게 뭐냐면 그 로빈후드도 이제 어떻게 브로커잖아요. 그렇죠. 증권사고 결국은 결제와 청산은 이제 그 청산소와 거래소와 청산소에서 이루어지는데 네. 이 청산소에서 실제로 이제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은 당신은 이틀 후였대요. 그러면 그 이틀 동안은 청산소가 이제 그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를 보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 동안에 이 증권사가 만약에 부도나 버리면 청산소가 모든 손을 다 떠안잖아요. 네. 그래서 청산소는 각 증권사 회원사라 그러는데 네. 회원사한테 그 보증금을 납입을 하라 그런데요. 네. 산식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산식은 네. 엄청나게 복잡해서 이게 뭐 어떻게 쏠렸는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넣고 뭐 저기 통계로 추정도 해가지고 이제 증거금을 납입해라, 담보로 납입해라라고 해놓는데 네. 그 증거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37억 불인가를 내라고. 네. 자동 로빈후드 대표가 증언하기를 37억 불을 내라라고 자동 통지가 들어왔는데 예. 그중에 22억 불인가가 할증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빈후드 자본금을 넘어갔어요. 네. 로빈후드가 예. 그때 창업 7년 차였는데 7년 동안 그러니까 투자받은 금액을 한참 뛰어넘는 금액을 증거금, 보증금으로 넣으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로빈후드부터 매수 버튼이 뽑혔던 이유가 있는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크기의 문제. 네, 로빈후드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네. 이러면 증권사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로빈후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로빈후드는 저도 이제 보면서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저게 맞는 말인가? 그냥 둘러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둘 다 막던지 왜 그러니까요. 하나만 막냐. 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도 알다시피 개미들이 로빈후드 많이 쓰잖아요. 기관들보다는. 그렇죠. 맞아요. 개미들은 매수로 쏠렸고 기관들은 매도로 쏠렸는데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매수로 너무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버튼을 뽑아서 이제 해결을 했다라고 해요. 그 사태를. 그랬더니 그 매수 버튼을 이제 제거했다. 더 이상 매수를 못 한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청산소에서 요구하는 증거금 금액도 낮아졌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날아가는 상황을 피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저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만 왜냐면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개미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아무리 그래도 그럼 안 되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두 번째로는 그렇지 증권사가 날아가면 어쨌든 개미를 다 피해를 볼 테니 그렇죠. 최소한이라도 살린 건가라는 또 일말의 동감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저의 생각에는 네. 증권사가 날아가더라도 네. 그 데이터 자체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혼란이 되겠지만 네. 이거는 이제 로빈후드가 약관이나 뭐 이런 부분들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버튼이 뽑힐 수 있다. 써놨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시청자 친화적인 이 방송 내용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DTCC라는 기관의 이름 자체를 투자하면서 평생 들을 이유가 없는 분들도 맞습니다. 많이 네. 계세요. 네. 이게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인데 제가 잠깐 설명을 네, 하고 저희 센터장님이 좀 보완해 주시는 네. 걸로. 일단 결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증권이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권사 장부에 적어요. 그래서 네. 증권이 이제 장 마감이 되잖아요. 장 마감이 되면 요거를 결제 청산을 해주는 기관으로 보냅니다. 그게 이제 네. 미국의 경우에는 DTCC인 거고, 그래서 거기서 결제 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 이 하나의 주식이 사고 팔려서 누구의 소유로 확정이 되는 것이냐를 확정해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곳이 DTCC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주식이 유통이 되고 증권사들도 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실시간으로 중개하기가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렇죠. 결제 청산을 해주는 기관을 따로 두는데 그곳이 DTCC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는 이 일을 작업을 하려면 어쨌든 지금 증권사에서 데이터가 넘어올 거잖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확정하기 전까지는 일단 담보를 내라. 이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제 되게 합리적인 조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해프닝이 로빈후드 사태 때 열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이제 그냥 약간 곁다리로 추가를 하자면 네. NSCC라는 곳이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 클리어링 컴퍼니라고 해서 청산소 그리고 DTC가 그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서 지주회사처럼 있는 거를 DTCC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 용어를 한꺼번에 쓰려고 해요. 네. 그게 50년 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50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는 실제로 종이증권 가지고 거래하다가 네. 옛날에 그 디카프리오 나왔던 영화에서 나왔던 그 뭐 슬립 뭐 어쩌고 나오는 게 그거 같은데 맞아요. 예. 네. 그렇게 결제를 하다가 그게 한번 이제 난리가 나고 나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장부 거래를 하자라고 만든 게 이제 DTC와 NSC 네. 시스템인 것 같고 이제 거기를 이제 한꺼번에 DTCC라고 이제 예탁 청산 뭐 기관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제 그 50년 된 시스템이 드디어 그 레리 핑크가 올해 그 주주서 안에 플러밍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배관. 플러밍. 네, 물이 흐르는 배관. 네. 배관을 교체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그 배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를 이제 오늘 7월 15일 날 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뉴스로 접했다. 네, 맞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게 장부거래인데 네. 뭐 보통 우리가 증권거래,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내가 팔아도 그 돈을 내 계좌로 다시 빼기 위해서는 이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사실은 어떤 그 장부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그런 관습이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 배관을 개선하면 그럼 개선이 되겠군요. 7월 15일 날, 그러니까 저 정확하게 말해야 되니까 7월 15일 날 한 건 이제 배관이 교체가 완료돼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보다는 된다라는 걸 입증했다. 가능하다라는 걸 가능하다 요 보여줬다.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본 거군요. 테스트 환경에서 이제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게 된다는 걸 입증했다. 입증했다. 예, 그러니까 베타 테스트 정도. 디지털 자산을 네. 이용해서 하는 방식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저는 사실 로빈후드 사태 때 저도 네. 이거 보고 있었거든요. 실시간으로. 네. 이게 디지털 자산 업계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요? 이 로빈후드의 매수 버튼이 뽑히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면 디파이로 왔어요. 그때 갑자기. 디파이에 이제 신세틱스라고 해서 합성 자산이 있었습니다. 네. 그 게임스탑 합성 자산을 하는 디파이 프로젝트가 아주 소소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여기 그냥 완전 구멍가게였거든요. 그날 거래량이 거의
20배 이상 폭증해가지고 위로 여기도 가가지고 거래가 약간 원활치 않은 그런 이슈가 또 예. 발생을 했고 이게 사실은 신세틱스, 뭐 디파이 이런 거가 수요가 있네라는 것이 입증됐던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라도 가서 이제 매수를 함으로써 뭔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로 그렇죠. 가는 근데 거겠네요. 이게 사실 이제 합성 자산이라는 거는 네. 그 본주에 영향을 본주는 미칠 없잖아요.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왜 그런 거죠?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아, 그리고 뭐라도 하려고. 그리고 이제 이거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매수 버튼을 뽑아버리니까 내가 이익을 못 보게 월가놈들이 장난을 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가서 네, 합성 자산을 막 샀던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그 합성 자산은 어쨌든 또 폭락을 했나요? 폭락을 했어요. 나중에. 네. 아, 나중에 가서. 결국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 개미들의 거의 패배 쪽으로 흐르지 않았습니까? 너무 슬프네요. 개미들이 많이 아프긴 했죠. 네. 근데 손해 결국은 손해를 봤으니까. 네,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면 손해 보는 엔딩을 끝났으니까 이 월가놈들이 우리를 이제 해먹었다. 그렇죠. 이런 네. 음모론도 점점 커졌고. 네. 그러니까 털렸다. 테네리가 의회까지 갔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이제 DTCC 토큰, 그러니까 사실 이 주식 토큰화 때문에 최근에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인데 일단은 로빈후드부터 질문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로빈후드가 어쩔 수 없이 DTCC에 의존하는 체계를 쓰다 보니까 매수 버튼을 뽑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요즘에 로빈후드에서 자체적으로 토큰화 주식을 많이 또 상장을 하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DTCC랑 상관이 없는 거죠. 약간 관점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결국은 주식은 다 DTCC가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시작점이 그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그리고 상장이 되면은 DTCC가 그걸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떤 브로커를 통해서 유통되느냐의 문제인데 네. 한번 화면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말씀하실 때 2021년도에도 이제 소위 말하는 합성이나 아니면 초기형 토큰 주식들이 있었죠. 근데 네. 바로 사라지긴 했어요. 합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규제 같은 게 없는 디파이 환경에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 만들었으니까 뭐 그거는 괜찮았는데 그것도 어떤 실제 주식 시장이랑 영향이 없는 어떻게 보면 별도의 상품이었고요. 네.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비스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빈후드 엑스탁, 뭐 크라켄 엑스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물 확보는 하긴 했어요. 네. 근데 페이퍼 컴퍼니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식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토큰을 주식처럼 취급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야 어차피 이 토큰이 가격을 추종만 잘 한다면 사고 파는데 문제가 없죠. 네. 네. 하지만 이 비스탁이라든지 엑스스탁 이런 거를 기관에서 실제 주식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7월 15일 날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나온 거는 실제 DTCC가 가지고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예. 가지고 결제 기능 이런 건 없습니다만 이제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왜냐하면 결국은 DTCC가 발행한 토큰이잖아요. 네. DTCC 장부 기록이나 DTCC가 발행한 토큰이나. 근데 아까 저기 그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권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증권사에게 요구할 권리고요. 네. 증권사는 이제 또 그 예탁결제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렇죠. 권리 체인으로 연결돼 있는 건데 비스탁이나 엑스탁 같은 경우에는 그 권리 청구가 조금 사적이죠. 그냥 이 페이퍼 컴퍼니한테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거고 네. 지금 이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미국 주식이 DTCC 장부 시스템과 같은 권리로 이제 발행이 된 토큰이라서 조금 다른 거라고 봅니다. 1세대 때는 아예 본주랑은 관련이 없다가 그렇죠. 2세대 때는 한 반 정도 관련이 있다가 그렇죠, 그렇죠. 이제 3세대가 되면서는 굉장히 관련이 네. 있어지는. 그래서 지금 2세대 토큰들도 지금 사실 뭐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여전히 이제 시장이 많이 커가고 확장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의결권이 없다든지 배당을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아직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요번 거는 그럼 그런 권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권리는 그대로 승계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비슷하네요. 예. 사실 이게 저는 궁금한 게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주식 토큰화의 그 주식 토큰화잖아요. 네, 네. 이게 정석적인 방법인데 그렇죠. 지금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1세대나 2세대가 압도적으로 많단 네. 말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3세대로 교체가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도 사실 2세대가 나온 후에도 그냥 100% 합성 자산이 또 거래가 적지 않게 되고 있는 것처럼 네. 네. 1, 2, 3세대가 공존하는 그런 그림이 될까요?
사실 미래는 제가 알 수 없고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어떻게 픽업을 하느냐에 물론 달려 있다고 봅니다만 네. 근데 제가 저번 방송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말 좀 돌리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셨는데 아, 그러네요. 네. 사실 근데 뭐 시장이 어느 쪽으로 확 커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 3세대 토큰,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토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이 이거는 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토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리테일 시장에서는 2세대가 훨씬 편하겠죠. 바이낸스에도 들어가 있고 로빈후드에도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쉽게 발행이 되니까요. 근데 3세대 토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기관이 담보로 받아주는 실제 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토큰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아마 기관금융 쪽에서는 3세대 형식이 훨씬 더 좀 대규모로 어둉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냥 문득 생각이 나는 건데 2세대가 나왔는데도 1세대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수익이 거기서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로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뭐 혹은 지금 그리고 뭐 2세대를 쓰는 사람들의 비율이라던가 1세대를 쓰는 사람들의 비율 같은 게 좀 나와 있는 통계 같은 게 있을까요? 아직 숫자는 확인이 정확하게는 되지 않고 왜냐하면 네. 3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2세대랑 2세대랑 네.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세대 토큰에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좀 쇠락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FTX가 망가졌고 미러 프로토콜은 테라루나랑 같이 이제 망가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규모가 적어진 편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그 리테일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2세대 토큰들인데 2세대 토큰들이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는 당연히 바이낸스나 로빈후드 같은 이제 가장 노출이 좋은 곳에서 이제 광고도 해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회자도 많이 되고 예. 특히나 이번 AI 테마 반도체주 가지고 이제 주식들에 관심이 많이 쏠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출도 많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시작을 로빈후드 사태로 열었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서 배관을 새로 개비하는 바꾸는 네. 그런 작업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본질로 본다면 네. 사실 이렇게 지금은 T+2 해서 그렇죠. 지금 결제일이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T+2가 담보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결제와 청산이 이루어지는 결제와 시간. 청산이 네. 이루어지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여기서 이제 거래가 완료가 됐을 때 그게 실시간으로 DTCC로 넘어가서 결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론적으로는 이제 T+0이 이걸로 가능하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분위기 보니까 네. 이게 되더라도 그게 T+2에서 T+0으로 줄어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가 보네요. 사실 여기는 제가 뭐 말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T+2는 기존 금융의 배관, 네. 이제 뭐 은행도 있고 청산소도 네. 있고 결제도 있고 거래소도 있고 그다음에 브로커들도 있고 여기에서 쓰던 말씀하신 관습인데 이게 지금 한국도 뭐 같은 얘기 나왔지만 미국 같은 경우 T+1으로 뭐 최근에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네. 로빈후드 사태가 그 기폭제가 됐다라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DTCC라는 중앙화 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가 처리할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T+0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모든 결제와 청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네. 걸 말을 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기존의 금융망을 새로운 시스템이 완전히 교체하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떤 사정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예컨대 그 T+2를 T+1으로 바꿀 때도 그랬지만 T+1이 T+0으로 바뀔 때 거기에서 놀고 있는 자금들 거기 그 하루짜리 자금에 대한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시장이 다 어떻게 보면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과 그리고 이제 바꾸는데 또 필요한 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확 바뀌면 그 블록체인 좋네 이런 생각을 저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약간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상태라고 하면 약간 개미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쩌라는 거야?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굳이 왜 해? 굳이 뭐 왜 해? 네. 영도 저게 되는 게 왜 아닌데. 중요한 거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제가 약간 뒷부분에 준비한 얘기인데요. 네.
이게 서학개미들에게 달라지는 건 무엇이냐? 단호하다. 없음. 예. 네. 왜냐하면 네. 우리 뭐 앱이나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화면이 바뀌고 네. 기능이 바뀌면 사용자들은 좋다라고 바로 이제 체감을 할 수 있는데 뒷단이 바뀌는 건 사실은 뒷단을 바꾸는 작업은 앞단의 변화가 없는 게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에러가 난다든지 뭔가 잘못된다든지. 네. 2026년도 주주 소환에서 레리 핑크가 아까 말씀드린 플러밍 파이낸셜 시스템의 배관을 네. 업데이트한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어. 또 한 가지 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그럼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하는 거죠? 있겠지. 이유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네. 저기 맨 밑에 보시면요. 예. 강의 양쪽에서 다리를 지어간다. 라는 말을 또 했어요. 네. 네. 가운데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네. 그 다리의 한쪽 끝에는 우리가 이제 편하게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네. 다리의 또 한쪽 끝에는 이제 기관금융의 배관 교체가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T 플러스 0이라든지 아니면은 즉시적 아토믹 DBP로 이제 그 원자적 결제가 일어나는 금융의 천국은 이제 그 다리가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지금 7월 15일 날에 우리가 목도한 것은 기관금융이라는 또 다른 끝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네. 아까 막 장황하게 여쭤봤잖아요. T 플러스 2가 T 플러스 0이 될 수 있냐 그랬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게 안 될 수도 있다. 아직은 아닌 거죠. 예, T 근데 플러스 0은 디파이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지만 네. 근데 이제 기관금융에서 아직 T 플러스 0에 대한 일정은 아직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결국에 증권의 레일, 증권의 유통 경로와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 경로가 같은 어떤 이 통로를 사용하게 되게 될 경우에는 그거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장기적으로는 일어나는 일이다. 네. 이런 설명이시고. 그 저는 궁금한 게 네. 월가에서 이거를 굉장히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뭐 비용 효율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저도 이제 좀 빠르게 알아본 결과 네.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로빈후드 사태 당시에는 T 플러스 2 그리고 지금 T 플러스 1인데 그 청산소가 증권사한테 니네 망할 수 있으니까 증거금 납입해놔. 플러스 프리미엄 플러스 프리미엄 플러스 프리미엄. 로빈후드가 결국 때려 맞은 게 그 증거금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증거금은 결국 로빈후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당연히 납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놀고 있는 돈이 꽤 크다라고 합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그러니까 밸류 익스체인지라는 어떤 업체가 추산을 한 건데 자금의 25%를 그런 데다가 이제 유휴자금처럼 이렇게 놀리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연간 이자만도 이제 수억 달러 정도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실증 사례를 보면요. 네. JP 모건이 QQQ를 토큰화 해가지고 네. CME한테 보증금 납입을 실시간으로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보증금이 돈이 아니고 증권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그 실시간으로 하는 게 거의 첫 번째 사례였던 것 같아요. 7월 15일날 파일럿 프로그램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이제 자금의 로켓 배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로켓 배송 우리 처음 봤을 때 느낀 게 그거잖아요. 주말에도 오고 주문하면 당일날도 오고 네, 바로 오더라. 놀라웠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기관금융에서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돈을 미리 거기다가 파킹을 해놓고 그 관리하는 뭐 백오피스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충분한 거죠. 증거금 확보를 할 수도 있고 뭐 미래를 위한 레일을 까는 의미로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결정인 거네요. 네, 자본 효율 자체도 확실히 올라갈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네. 이 은행주나 뭐 증권주나 이런 거에 또 상승 요인이 되겠네요. 유효 자금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뉴스들이 후속이 나오도록 하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 그 임팩트는 없는 것 같은 게 잠깐만요. 제가 여기도 가져왔는데 길게 봐야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네. 여기에 들어온 이제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꽤 많습니다. 네. 금융사들 우리 메이저들은 굉장히 많이 다 들어왔고요. 유명한 그럼요. 예.
금융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 자체로는 별로 그렇게 뭐 두각을 나타내는 이제 호재는 아닐 것 같고 결제 체인에 보시면 일단 하이퍼레저 배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프라이빗 체인이라서 뭐 네. 어떤 토큰은 아닌데 캔턴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캔턴에서 이제 실증 파일럿을 돌린 거예요, 이번에도. 어. 근데 그렇다고 캔턴이라는 코인의 가격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조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스텔라라는 코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2027년도에는 스텔라 네트워크도 사용할 거라라는 뉴스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DTCC가 허용한 블록체인에 이제 스텔라도 들어갈 수도 있다, 내년에는. 네. 이런 말들도 있어서. 근데 스텔라는 그래서인지 원래 리플 따라가는 종목이었는데 많이 올랐죠. 조금 따로 네. 가더라고요, 스텔라가. 아. 그래서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스텔라가 왜 갑자기 오르지에 대해서. 제가 한 재작년부터 조금 비판적인데요, 그쪽에. 네. ISO 20022 테마라고 해서 맞아요. 리플 올라가면 뭐 스텔라, 뭐 알고랜드도 들어가고 네. 몇 개도 이제 미제 소위 말하는 미국산 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툭툭 올라갔었는데 별다른 호재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ISO 2022 테마로 묶인 애들이 아니라 스텔라만 혼자 툭툭 뜨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요 그 DTC 토크나 파일럿 관련된 호재들로 올랐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심화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좀 써보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이 본질적인 DTCC에서 최근에 7월 15일에 나왔던 기사에 네. 굉장히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금융과 결제의 파이프라인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이 원래는 되게 구식이고 달러화를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배관을 각각 바꾸고 있고 결제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자. 그리고 증권에서도 DTCC 요 이제 어떤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결제 청산을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서로 양쪽에서 지금 이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게 네. 딱 이어져서 이게 된다면 사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변화는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안 쓰일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겠네요. 네, 그 저기 어떤 모습일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네.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가 양쪽에서 이어져서 배관이 양쪽에서 이어져서 네. 이제 새로운 금융의 레일이 이제 디지털 자산 또는 블록체인이 됐을 때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딜 가나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블록체인 상의 돈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블록체인 상에는 모든 것이 토큰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달러가 토큰화가 되면 그것이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새로운 돈의 표준이 되겠죠.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7월 15일 날 본 거에서는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는 거는 사실은 안 나와 있어요. 결국은 아직까지는 DTC가 쥐고 있고 DTC가 만든 레저 스캔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블록체인을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네. 토큰의 이동까지는 보는데 어. 결국은 이제 아직까지 메인 시스템은 그 토큰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주식으로 바뀌어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동만 허락해 준 거 하나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JP 모건이 QQQ를 토큰화해서 증거금 납입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한 가지 연장해서 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쨌든 QQQ라는 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품이고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달러로만 증거금 납입이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뭐라고 합니까? 대물이라고 하나요? 네. 물납. 네, 물납. 물납이 이 체계 안에서는 오케이가 됐다. 그거는 CME가 원래 물납을 받았던 걸로. 아 원래 물납. 예, 그러니까 원래 그냥 저 DTC 장부상으로 물납을 받았던 거를 네. 토큰도 오케이 똑같은 거야라고 받아줬다. 토큰도.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QQQ도 받아줬으니까 미국의 국채 토큰화를 한 상품도 받아줄 수 있겠네요. 네, 그거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그 일단 토큰화 자산 그날 7월 15일 날 확인해 준 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서클 주식, 네. 그다음에 SPY. 그리고 이제 SGOB라고 또 이제 국채 ETF가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토큰화를 했고 미 국채 토큰도 당연히 했고.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이동, 뭐 레포, 그다음에 증거금 납입, 담보 납입 이런 것들을 다 그죠 시연을 사실 이게 시연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게 실제로 한 거니까요. 네. 네. 그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가장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미국이 올해 초부터 네. SLR 규제 완화하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은행으로 하여금 본질적으로는 미국 국채 더 많이 사줄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 이 유휴 자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좀 더 황금성이 높은 국채나 이런 쪽으로 머무를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완전히 달러로만 보관을 했어야 하는 조건에서 네. 조금 바뀌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조금 이제 장려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이유는 되겠네요. 예, 저는 지금 이 트럼프가 취임한 이틀 후에 바로 행정명령 나와서 네. 이제 뭐 미국의 디지털 자산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라고 네. 했고, 이제 2월달에 크립토자르가 이제 백악관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뭐 달러 패권과 그다음에 국채 수요에 크나큰 역할을 한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세요라고 홍보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쓰일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는 많이 쓰이겠죠. 브라질 같이 이제 네. 자국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국가에서는. 근데 그건 또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결국은 이제 기관 금융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는 것일 텐데. 네. 근데 그것 뭐 기관들도 정말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 돈에 빠삭한 자들인데 네. 그들한테는 또 명확한 유인을 줘야지 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차원에서 이제 기관 금융의 블록체인화, 레리 뱅크가 말한 그 배관 교체가 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어떤 사용자 효익도 있겠지만 이거는 미국의 국가적인 전략적 사업이다라고 지금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외치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굉장히 수요도 많을 것 같고 굉장히 필요한 일일 것 같은데, 근데 왜 또 이 캔톤의 CEO는 아직 전면적으로 수요가 확인된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은 왜 하는 걸까요? 그거죠. 예. 사실 저도 약간 애매했던 게 뭐냐면 좀 되게 기관의 움직임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크립토 대표들은 요만한 문제도 우리가 해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이번에 정말 딱 기관 같은 메시지를 내신 것 같은데 사실 2022년도에 프로젝트 아이언이라고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긴 했었어요. 네. 물론 바이든 행정부 하였죠. 근데 하루에 10만 건씩 병행 처리하고 기술은 실증을 했는데 공식 장부 지위가 안 되고 이제 사라졌거든요. 호주에서도 비슷한 블록체인 재구축 사례가 있긴 있었는데 하다가 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포기를 하고 이제 많은 손해를 남았고요. 이제 작년 12월 달에 SEC가 노 액션 레터, 비조치 서한으로 그래 한번 해봐라고 했고, 그걸 기반으로 DTC가 5월 달에 자 우리 하겠습니다라고 공지했고 7월 달에 이제 실증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이 움직였던 월스트리트 배관을 이제 블록체인으로 다 교체하진 않고 일단 하나 파이프 뚫어놓은 상황인데 네. 이거를 또 이제 성공한다고 확신하기는 아직까지 조금 무서우니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자 실증을 했습니다, 더 잘해보겠습니다 정도로 이제 약간 좀 톤다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톤다운을 시킨 이야기였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 사실 이제 한국의 요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뭔가 좀 긴장하고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근데 뭐 관망을 해야 되냐,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톤으로는 약간 후자 쪽에 가까운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보여주셨다시피 서학개미한테 뭐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내년 2월에 이제 전자증권법 개정안 이제 시행을 할 거니까요. 우리도 이제 나름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준비해온 답변과는 별도로 조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좀 소름 끼친 뉴스를 봤거든요. 뭐죠? 코인베이스가 중국 사용자 가입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찌라시가 돌았어요. 네. 그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는 코인베이스는 지금 한국 사람들도 여권 KYC 안 받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지잖아요. 근데 코인베이스라는 미국 기업이 중국 여권 KYC를 안 받는 걸 중국 정부가 뭘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조금 넓게 봤을 때 이제 미국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파일럿을 이것도 할 거고, 이 3년 동안 파일럿이 실패하면은 기술로 남을 것이고 경험으로 남을 것이고, 성공하면은 이제 월스트리트 배관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양쪽에서 쌓아 올라가는 다리, 한쪽엔 스테이블 코인, 한쪽엔 기관 금융, 이게 완성이 됐을 때 갑자기 이 문을 우리나라에 연다면 그럼 우리나라 거래 수요도 상당 부분 저쪽으로 이전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빗장을 여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거의 그러니까 아까 저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T+0이
되는 아주 최첨단 금융 시스템 완료가 됐을 때 그거는 약간 블록체인의 챗GPT 모멘트가 그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와우하는 제품이 나올 텐데 그 제품이 우리한테 빗장을 열었을 때 안 쓸까라는 생각. 그럼 우리도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예전에도 한번 그 저희 DTCC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 그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하이닉스 ADR, 네. 하이닉스 본주보다 프리미엄 훨씬 받고 미국에서 거래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그 넘어갈 수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승인과 SEC의 뭐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네. 이거 토크나이즈드 하면 상당히 간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증명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사실 하이닉스 본주가 미국에서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됐을 때 안 넘어갈 거냐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가죠. 예, 거래량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중소 국가에서의 어떤 주식 시장이 다 말라 죽을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준비해 오신 해온 답변과는 좀 별도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속으로는 그런 우려가 좀 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게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네. 이 변덕스러운 트럼프조차도 이거는 지금 취임하자마자 계속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세간에서는 뭐 트럼프 일가의 뭐 이제 네, 이익을 윤리적인 추구한다 뭐 이런 부분. 얘기도 있지만 네. 사실 그러니까 이 미국 정부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는 분명 어딘가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미국의 국력으로 이거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진짜 금융의 달러라이제이션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서, 저도 사실 그 생각 잠깐 잊고 있다가, 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검증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어느 커뮤니티에 뭐 스크린샷 같은 게 몇 개 올라온 거를 이제 트위터나 텔레그램에서 소문이 난 것뿐입니다만, 코인베이스가 중국 KYC를 받고 있다라는 썰이 저는 약간 이게 그렇지, 가능할 수도 있겠네. 저기서 저렇게 해서 새로운 판을 깔아놓고 전 세계에다가 이제 웰컴 해버리면, 네. 그거는 각 개개인 투자자들이 그 담을 넘어가는 거는 못 막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약간 여기서 부가적인 정보를 좀 전해드리면, 코인베이스가 한국 그 사용자들한테 KYC 허용을 인증을 안 해주다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잠깐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열었던 적이 한 있어요. 얼마 정도 열었었나요? 저- 뭐 제- 몇 제- 개월 정도? 제가 그때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체크를 안 해서 아, 몇 그렇구나. 개월은 모르겠는데 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열었던 적이 있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네. 그때 코인베이스가 신사업을 시작했어요. SNS를 아, 접목해가지고 약간 코인베이스를 말하자면 이제 X 비슷하게 만드는 그 작업이 결국 실패했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용자가 더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 그때 들어가셨군요. 그때 들어갔는데 일단 네. 뭐 거기서 거래를 유의미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센터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네. 얘네는 필요하면 열 수 있다. 아, 그럼 뭐 열고 또 들어오라고 했다가 또 막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자기 마음인 거잖아요. 네. 사실. 맞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들어갔던 이유 뭐냐면 일종의 프리미엄이 있었어요. 코인베이스 계정이라고 하는, 네. 한국 사람들 다 못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막 부랴부랴 들어갔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군요. 요 이제 DTCC 오늘 전해주신 내용과 네. DTCC의 이 새로운 어떤 실증화 실험에 대한 뉴스가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것에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사실 저희도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는 못 합니다. 지금 센터장님도 잘 모르겠다 하시고, 솔직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관심을 좀 두고서 지켜보실 주제인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 진짜 완전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나온 주제인데 힘들었습니다. 김민승 코비 센터장님 네. 네, 나와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